이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3040 젊은 시절부터 내가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리고 대표님은 또 청담 캔디 언니시잖아요. 네, 청담동에서 30년간 사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30년 동안 청담에서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 출발이 어디서 깃발을 꽂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7살에 강릉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첫 번째 제가 정착한 데가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 한양 아파트. 왜냐하면 이모님이 거기 아파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칸 거기서 방 한 칸 딱 끼워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강릉에서 시장을 가면 재래시장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재래시장 가서 몇천 원 주고 이렇게 장을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때는 지금의 한양 아파트 갤러리아 백화점 그게 옛날에는 한양 슈퍼였었어요. 한양 슈퍼. 네. 그 두부 팔아도 집에서 전화하면은 두부 떨어지면 전화하면 배달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놀라운 충격이 뭐였냐면 백화점에서 장을 본다는 사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문화적인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뭐 일부러 부자를 만나지 않아도 뭐 슈퍼나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이웃만 봐도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녹아 있는 거죠.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회사를 해도 거기 가까운 뭐 삼성동 무역센터. 그리고 내가 집을 사도 청담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근을 가장 잘 알으니까. 거기서 이제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 처음 공항에 누가 데리러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만약에 한 이민 간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러면 나중에 간 사람이 세탁소를 하고 있대요. 택시 드라이버면 택시 드라이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저기 하니까 먼저 간 지인이 하는 직업을 따라 하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듯이 꼭 청담동 압구정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점을 찍고 출발을 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점 찍은 청담동에서 처음으로 그 꼬마 빌딩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근데 투자는 제가 압구정 한양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네. 그때는 제 돈은 아니었지만 친척분이 잘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 좀 신뢰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29살이었는데 그때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한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때 제가 압구정동 부동산, 삼성동까지 모든 부동산을 다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을 갖고 부동산을 직접 현금을 통장을 보여주면서 사는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로 다니면서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양 아파트 시세가 얼마였는지 꼬마 빌딩 아니면 그 빌딩이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다 알아요, 제가. 그게 89년도부터 그때 이제 삼성동에도 샀고 어디를 샀냐면은 논현동에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데 논현동에도 이제 그 영동 호텔 가기 전에 거기도 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임장이죠. 그것을 발로 뛰면서 돈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들이 아침에 전화해 서로 같이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런 인식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조금 있다가 돈을 이제 벌었거든 몇 년 안 돼서요.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완전히 미쳐 있어갖고 거기에 몰빵을 하느라고 이제 자산을 안 산 거죠. 근데 그때 샀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수십 배가 올랐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한 네. 20년을 보면 그냥 우상향을 했어요. 네. 무조건 엄청나게 오른 수십 배가 오르는 그런 아주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투자 패턴이 좀 달라졌다. 어떠냐면은 인구가 일단 줄고 네. 고령화가 됐고 그러니까 핵심 상권 일자리가 모여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면은 가격이 좀 오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빈집이 일본도 그렇고 엄청나거든요. 네.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지방 도시에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려들잖아요. 근데 서울이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모여 있는 데가 어딘가. 그리고 차별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청담동의 가치는 뭐예요? 그래서 루비통이 저기 다른 동네 가서 능동이나 상계동 가서 매장을 내지 않잖아요. 네.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부자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으니 여기다가 매종을 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여기에 가치잖아요. 명품들이 모여 있는데 고급 음식점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몰리고 부자들이 몰리잖아요. 이런 가치. 또 삼성동은 뭐예요? 영동 개발이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거기 복합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2의 강남역을 뛰어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거기로 오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루의 유동 인구가 거기로 온단 말이죠. 그럼 그런 데가 어떤 가치, 새로운 가치를 주는 데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디라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청담동에 이렇게 엔터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 해외 팬들이 그 스타들 보려고 이 케이스 끌고 가면서 덜덜거리는 그 소리가 돈 굴러오는 소리라고 예. 들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청담동 같이 돈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는 지역을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뉴스 같은 걸 많이 보고 뉴스를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을 잘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경제신문 하나는 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여러 개를 채널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좀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게 좀 판단이 쓰거든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보고 왜냐면 본인이 공부를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나한테 쉬운 언어로 전달해 준다 그러면 그런 거를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우리가 국가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깨어 있다 보면 그것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도 또 이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빌딩을 좀 거래를 하시면서 후회하셨던 점이나 아니면은 뭐 배우셨던 점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후회한 점은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해갖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막 돈을 쓰라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그때였었어요. 그래갖고 은행 지점장이 옆에 타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왜냐면 우리가 예금이라든가 또 뭐 대출도 어떤 굉장히 건강한 어떤 신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빚을 많이 내서 이 자산을 산다, 부동산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건강한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자를 갚을 능력만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은행에서 빌려준다는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올바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아주 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네. 쉽게 해서 뭐 청담동의 마사회 빌딩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 땅이 지금 엄청 크고 한섬이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죠. 지나서 보면.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런 후회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만의
부동산 입지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를 때는 최고 좋은 거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좋은 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데서 100평짜리를 사느니 제일 좋은 데서 10평짜리를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그러면은 이게 또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은 과거랑은 다르게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과거 30년을 보면 맨 10년에 한 번씩 돈이 배로 찍혔대잖아요. 네. 돈이 10조였는데 10년 후에 20조가 찍었대잖아요. 그 다음엔 30조가 찍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저축만 한다 그러면 내 돈은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것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기한테 맞는 방법,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어딘가에는 내가 안전한 투자를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장을 한번 들어가면 50년 정년퇴직할 때 다녔어요.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줬단 말이죠. 사업도 그래. 웬만하면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경기 불황, 경제 불황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가 편하다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직장도 있고 장사를 해서 그런 대로 안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아라. 내일의 상황은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하려면은 자산은 자산 투자,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나 대신 돈 벌어줄 수 있는 하나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게 지금은 가장 부동산이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이런 파리노, 네. 파리로 모니터 엄청 제가 시청을 했죠.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잘 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때 코로나 때는 갑자기 다 거의 다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잘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 컨트롤하기 힘들죠. 금방 떨어지면 흔들거리고 조금만 올라도 뭐 다 버는 것처럼 생각해서 몰빵하고, 이런 것이 좀 어려운데, 부동산으로 부자들이 왜 70%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니까 내가 돈 떨어졌다 해서 한 평을 잘라 팔 수가 없잖아. 팔고 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팔지 않아서 올란 거예요. 자기가 투자를 잘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는 20년 동안 우상향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뭐 단 몇 천만 원이라도 거기에 맞는 어떤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투자를. 그 대신 공부가 따라야겠죠, 열심히. 그럼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많이 봐야죠. 공부도 하고 현장을 많이 가봐야죠. 왜냐하면은 이런 현장이죠. 예를 들어서 공부가, 이론적인 공부가 먼저 되어야 돼요. 되지 않으면 현장을 가봐도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중국에 이제 전시회를 간대요. 캔톤 페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페어예요. 근데 본인이 뭘 사야 될 거를 준비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가잖아요. 수백만 개, 수억만 개 안에서 가보면은 하나도 뭘 주문을 못하고 와요.
전시회를 가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보는 눈도, 임장을 가서 보는 눈도 생기죠. 왜냐면 어떤 집을 볼 때 똑같은 30평인데 왜 내가 옆에 이렇게 박혀 있는 집이 아니라 코너집을 사야 되는지, 코너집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왜 무리해서 사야 되는지, 나중에 이 집이 다시 올라갔을 때, 재건축을 했을 때 가치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 삼면이 유리다, 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골목이 아니고 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큰 도로가 앞에 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 물건이 여러 개가 났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언덕에 밑에 있는 집은 비가 오면은 침수가 될 수 있잖아. 이런 거 하면 되고, 막다른 집, 막다른 골목이 사람이 왕래가 안 하죠. 이런 데는 하면 안 좋아. 값이 싸도 가면 안 돼. 그 앞에 2차선 도로가 아니고 너무 좁아. 차 하나가 겨우 다녀.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배우려는 거지. 그리고 가서 현장을 가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코너가 작아도 이거 참 좋네. 앞에 도로가 그래도 좀 돼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 성수동이나 이런 핫플 지금 트렌디한데 왜 여기가 가로수길은 왜 이게 지금 저물어 가고 성수동이 될까? 그럼 성수동은 언제까지 이게 핫할까? 아니야, 임대가 붙네. 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 약수동으로 가네? 그래, 약수동을 또 가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거기 들어가서 타면 될까? 이런 거를 눈치채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알아야 아는 만큼 또 보이니까 알아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공부. 그러면은 지금 또 투자나 혹은 좀 새로운 사업처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노션이라는 앱을 쓰는데 그 앱을 저희 라이브러리 도서관처럼 쓰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보질 않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딱 했다, 큐레이션 해갖고 딱 갖다 정보를 갖다 놨잖아요. 그럼 제가 URL을 복사를 해갖고 제가 노션에 딱 갖다 놔요. 카테고리를 다 정해놨어요. 거기 보면 내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5년 후에는 60대 이상의 젊은 층을 앞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산업에 들어가야겠어요? 앞서는 층. 그렇죠. 실버 인구를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간 있을 때 조사를 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과 이것을 어떤 걸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걸 보고 그런 걸 유튜브를 보다가 좋은 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딱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지.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 좀 꿈꾸고 계시겠네요. 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꿈꾸는 게 아니고. 네.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신 거고. 그러니까 계속.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은퇴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퇴가 없는 시대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좋은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네, 이런 시기에서 앞으로 평생 동안에 내가 좀 퍼스널 브랜딩을 갖기 위해서 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퇴는 이제 평생 일하고 현역으로 살으라는 말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 53세 은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한 6억 5천 정도 평균 자산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부동산을 빼고 나면은 1억 몇 천이 안 된대요. 부채를 빼고 나면. 그러면 집 한 채 있는 부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집 한 채만 갖고 돈 몇 천 남는 걸로 50년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갖다가 60으로 된 걸로 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네이버에 400만 명 이상의 취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럼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도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거의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 은행 지점장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다시 재취업할 때는 50%만 받고 기간제로 갑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은행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노인 인구의 일자리가 젊은 사람 일자리를 뺏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할까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 키우는데.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교육비를 넘버원으로 쓰는 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자기 집을 팔아갖고 전세로 가서 그걸로 미국 대학을 보내고 한국 대학을 보내요. 근데 그 자녀가 더 이상 우리의 보험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녀가 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그 400만 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 가서 그 친구가 편의점 가서 알바할 것 같아? 안 하죠. 본인은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차지 않으면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만큼 투자를 해줬으니까 내가 그 부모를 위해서 생활비를 대주고 노후를 책임질 거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 40 젊은 시절부터 내가 5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자산 투자가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노동력이 상실될 거 아니야, 젊은 시절보다는. 그럴 때는 뭔가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돈만 갖고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3대 악재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울.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저는 하나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가 전화 올까 무서워. 왜? 바쁘니까. 그 정도로 내 일의 바쁨에 내가 몰두해 있잖아.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은퇴 후에 어디가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시작이지.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외롭지 않게 사는 거. 두 번째, 건강하게 사는 거. 60이 넘어가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젊은 때부터 술, 담배 이런 거 많이 좀 하지 말고 내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오랫동안 노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이다. 그것도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우리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하지 말라는 건 노동을 그때까지 정말 뼈 빠지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외로움을 저거 하는 거, 내가 사회적 역할이 뭔가,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산자로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도, 그리고 이제 좀 대표님에 대해서 되게 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고 책임지시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길게 바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브랜딩을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저처럼 좀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브랜딩, 개인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 월급 얼마 주니까 뭐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어. 그게 브랜드가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이 그 속에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다른 이 직장을 떠나고 자기 사업을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는, 그냥 가방만 갖고 출퇴근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라서 출발은 똑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기 일이나 이제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더 월급을 받으면서 갔다거나 더 좋은 직책을 맡는다거나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의 차별점을 둬야 되는 거지. 그게 그때부터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차별화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다. 편집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기획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 아니, 마케팅은 내가 수많은 대한민국에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난 자신 있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 또한 하나의 모든 게 다 공부네요. 너무 어렵다. 다 공부고 전 국민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에 직장인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별점이 쉬운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점이 뭘까? 캔디 언니의 차별점은 뭘 것 같아? 나는 당당하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머플러를 가장 많이 수입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만큼은 머플러에 대해서만큼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모든 게 다 경험을 하면서 자기만의 차별점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지금부터라도 네, 그렇죠. 해야 나중에 또 열심히 은퇴 없는 시대에서 바쁘게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대충 살겠어요? 대충 살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안 귀찮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삶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제가 무너지고 또 게을러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이걸 매일 생각해요. 그게 하나의 나의 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실행도 도전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는 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건강한 실패가 있어요. 실패를 해야만 성공에 가는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작은 성공, 작은 도전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석영 대표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